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자 남편과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뼈아픈 과거가 있어 필립의 사연방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랑의 끝은 무엇인지 들려드리려고 싶어서입니다. 살짝 소개를 하자면 저의 사연은 사랑이 식고 배신과 배반, 그리고 복수와 천벌 등의 많은 일화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사랑과 10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남편과 대학교 신입생 때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 둘이 너무 잘 맞아서 30살 때까지 사귀고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그이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어서 시댁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저희 둘이 죽고 못 사는 커플이라는 걸 알고 계셔서 축복 아래 결혼식을 올렸네요. 제 남편은 외모도 멋지지만 성격이 아주 시원하고 매너 있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고 명쾌한 해답을 던져주었답니다. 한 번은 직장 상사가 도가 지나치도록 희롱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남편한테 시시콜콜 일러 바쳤어요. 자기야, 그러니까 김 부장이라는 개자식이 당신한테 업무를 떠넘기고 도망치듯 먼저 퇴근하고 맨날 3번 이상씩 커피 심부름 시킨다는 거지? 또 치마만 입고 가면 뚫어져라 본다는 거지? 그거 아주 형편없는 쓰레기네. 요즘 세상에 그따위로 회사 생활하는 놈이 있나? 그 자식 명함 있으면 하나 줘봐. 내가 해결해 줄게. 여보가 어떻게 하려고? 설마 직접 만나서 혼내주려고? 그럼 나만 더 곤란해질 텐데. 아니, 직접 만나는 건 최후의 수단이고 일단 자기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동호회 사람들한테 소문내서 그 자식 신상 털어서 마누라 귀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 개자식 감히 박경수 마누라를 건드려? 자기야, 내가 그 자식 매장시켜줄게. 그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바로 핸드폰을 열어 자기가 운영하는 당구 동호회, 볼링 동호회, 등산 동호회까지 단톡방에 김 부장 명함과 사진을 올렸고 그 인간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모두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날에는 예고했던 대로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회사 대표님이 연락을 받고 직접 내려오셔서 공개적으로 김 부장을 망신시켜주더군요. 김 부장! 너 여직원들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냐? 또 치마 입고 온 여직원들 다리를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면서? 아우 씨! 일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아주 개쓰레기 자식이었잖아. 대표님, 누가 그러십니까? 전 억울합니다. 억울? 이 새끼야, 내가 노동청에서 신고 들어온 거랑 회사 게시판 말고도 들은 게 있어. 너 돈 주고 여자 만나는 짓까지 벌였다면서. 내 후배가 경찰인데 너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일러주더라. 완전 상습범이라고. 네? 아니, 누가 그런 걸 말해줬죠?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 같아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할 필요 없어. 넌 오늘부로 해고야, 이 개자식아! 그러자 부장은 대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대표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 나이에 재취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놈이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직원들이야. 이진숙 씨, 이리 와서 사과받아. 네? 저요? 괜찮아. 진숙 씨 남편이 내 후배랑 친한 사이라고 들었어. 부장 이 새끼가 무슨 짓을 한지 다 아니까 사과 받고 싸대기라도 한 대 날려.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이 새끼는 퇴직금 못 받을 거고 경찰 조사까지 받을 거야. 아마 벌금의 성교육 정도로 처벌할 수 있을 거야. 그것만 해도 부장 이 새끼는 여기저기 개망신을 당할 거야.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고. 저는 민망해하며 대표님 옆에 서서 김 부장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친숙 씨,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나? 사과가 아니라 따지는 거예요. 부장님, 내가 부장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줄 아세요?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커피 심부름이랑 업무 좀 넘기고
치마 입은 다리 좀 본 게 그렇게 큰 죄야? 난 자네 때문에 신상 털려서 경찰서까지 가게 생겼다고. 진숙 씨,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테니 대표님한테 말씀 좀 잘해서 좋게 끝나게 해줘. 어? 그러자 대표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려고 팔을 들어 부장의 귓방망이를 날렸습니다. 이 게으름뱅이, 더럽고 추악한 변태 새끼야. 커피 심부름은 다방에 가서나 해. 이 개놈의 시키야. 연타로 부장 따귀를 10대 가까이 때렸더니 제 손바닥이 아파서 더는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한 복수를 했더니 부장놈이 눈시울을 붉히며 회사 잘리지 않게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님도 저도 다른 직원들 모두가 그 자식이 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서 용서나 합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결국 부장은 짐을 싸서 퇴장했어요. 나중에 듣기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100만 원의 벌금과 성교육 48시간을 받게 되었답니다. 또 마누라한테 위자료 뜯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어디 지방에 가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이렇게 남편이 동호회를 3개 운영하며 넓어진 인맥과 지혜로운 처신으로 김 부장을 나락으로 보내는 걸 성공했습니다. 그 자식이 나간 이후로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하던지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고맙다며 선물과 커피를 날마다 사줬습니다. 제 남편은 운영하는 동호회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9시를 넘어서 들어와요. 그이가 저도 같이 나가자고 해서 몇 번 나가봤는데 제가 당구나 볼링 같은 운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등산은 한번 다녀왔다가 몸살이 걸려서 움직이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호회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운동과 거리가 먼 캔들, 비누 만들기나 뜨개질 같은 모임에 나갔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체질에 맞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신혼을 보냈고 해가 바뀌어도 비슷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과한 게 좋지 않은 법이었어요. 남편이 동호회 3개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10번 남짓 모임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늘 모임 때문에 약속을 어기더군요. 당신 이번 주에도 모임 나가? 야간에 등산하기로 했어. 해지고 산에 오르는 게 기가 막히거든. 또? 당신 요즘에 너무 자주 모임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보낸 주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럼 당신도 같이 가면 좋잖아. 이번 주말에 볼링하고 맥주 마실 건데 같이 갈래? 됐거든. 나 시끄러운 거 질색인 거 알잖아. 모임 좀 적당히 해주면 안 될까? 알겠어. 최대한 줄여볼게. 맞다. 당신 다음 주에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 가지?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실컷 쓰고 와. 뭘 이렇게까지... 고마워. 아껴 쓸게. 장모님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드리고 와. 남편은 모임을 자주 나가는 것만 빼면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3년 동안 무사하고 무탈하게 아주 잘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이끄는 동호회 중 등산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만성 피로가 있던 저에게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일을 따라 산행을 오르게 되었죠. 여러 명의 남녀와 같이 대화를 하며 산을 오르니 꽤 할만하더라고요. 물론 저의 체력이 부족해서 뒤에 처지긴 했지만 제 속도를 맞춰주겠다는 분이 있어서 수다를 떨며 올라갔습니다. 제 또래의 여성분이었는데 성격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먼저 마음을 연 것 같아서 저 또한 장단을 맞추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영희 씨는 동호회 등산 말고도 다른 거 하세요? 아니요. 저는 등산이 유일한 취미라 다른 건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또 먹고 살려고 일만 다니다 보니까 시간 내는 게 등산 말고는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싱글이세요? 네. 집에서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겠죠. 아이고,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뭐 어때요? 여자끼리 이런 수다를 떨어줘야 속이 풀리잖아요. 영희 씨 싱글이면 여기 등산 모임에서 괜찮은 남자를 찾아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남자 없어요? 여기 정글에서요? 아휴, 전 정글이 싫습니다. 정글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정글이라는 단어를 무슨 뜻으로 말한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더니 영희 씨가 믿을 수 없은 대답을 하더군요. 모르셨어요? 여기 등산 동호회는 정글 바닥이에요. 저는 진숙 씨가 쿨하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인 줄 알고 말한 건데 아니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여길 따라온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쿨해서 무슨 짓을 해도 남편을 이해한다뇨?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진숙 씨가 곰 같은 여자였구나. 이봐요, 진숙 씨. 제가 하는 말에 충격받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소문내면 안 됩니다. 여기 등산 모임의 남녀들은 정글 같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글 같은 생태계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 다들 바람 피우러 여기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나처럼 순수하게 등산하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몇 명 있긴 해요. 특히 모임장이신 진숙 씨 남편. 박승대 씨는 여기 있는 여자랑 한 번씩은 짝짓기를 하셨다고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겠죠. 엄청난 남봉꾼이라고요. 저는 영희 씨가 하는 말을 듣고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제 남편이 등산 모임의 여자들 대부분과 바람을 피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으니 영희 씨가 이상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 남편은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모임을 가지는 것 뿐이라고요. 괜히 유언비어 퍼뜨려서 제 남편과 모임원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이고, 이 순진한 여자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계속 순진하게 믿어가면서 살아요. 난 진숙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귀뜸을 해준 것 뿐입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할게요. 그럼 저는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그녀는 저에게 충고하듯이 말을 전하고 속도를 내서 산에 올라가더군요.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가는 바람에 머리가 빙빙 돌고 속이 더부룩해졌어요. 이걸 남편에게 말하고 영희 씨를 쫓아내버릴까 잠시 생각했는데 혼자 산을 오르며 생각해보니 어쩌면 영희 씨와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해서 영희 씨가 저에게 전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행을 마친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이는 영희 씨에 대한 뒷담화를 시작하더군요. 자기야, 아까 보니까 영희 씨랑 맨 뒤에서 수다 떨면서 올라오더라. 둘이 친해진 거야? 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했어. 무슨 얘기? 혹시 내 흉을 본 건 아니겠지? 그 여자 우리 모임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조금 신경 쓰이네. 영희 씨 소문을 듣기로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이혼 사유도 집요한 집착 때문이라고 하던데 당신한테는 헛소리 같은 거 안 했지? 그 여자 망상증 환자라서 모임원들이 다들 기피하는 인물이야. 혹시라도 당신한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으면 잊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야. 아, 그래? 망상증 환자? 내가 보기엔 정상으로 보이던데. 뭐 어쨌든 알겠어. 그런 여자였어? 그런데 나랑 있을 때는 멀쩡해 보였어. 대화도 별다른 거 없이 산이 좋다, 공기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뿐이었어. 그래? 그 여자가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신경 쓰이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됐는데 다행이네.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충 대답했더니 남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뭐가 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남편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감시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무작정 남편이 주최하는 모임에 몰래 미행해서 감시해봤습니다. 볼링과 당구 모임에는 남녀 비율이 반반이었는데 공이 잘 맞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이 오가더군요. 영희 씨의 말을 생각나서 그런지 손을 마주치는 것까지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임이 금방 끝났어요. 한두 시간 운동을 즐기고 헤어지더라고요. 그이는 매번 모임에 나가면 늦게 들어왔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모임원에서 가장 젊고 예쁜 여자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저는 택시를 타고 미행했는데 유흥가 뒤편에 즐비한 모텔 골목으로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바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고 그이가 어디로 들어간지 확인할 수 없어 일일이 모텔 주차장에 들어가 남편 차를 찾아다녔어요. 7번째로 도착한 모텔 주차장에 그이의 차가 보였죠. 그 순간 심장이 철렁이며 오금이 저려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는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포켓볼 치는 중이야? 아, 그래? 지금 하는 거 재밌어? 그럼 재밌지. 스릴감 있고 짜릿하기도 하지.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신도 하고 싶으면 여기로 와. 같이 하면 재밌겠다. 아니야. 내가 가면 거기 짝이 안 맞을 것 같네. 그럼 실컷 즐기고 와. 알겠어. 2시간 정도 걸리니까 먼저 저녁 먹어. 그이는 모텔방에 들어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지금 제가 모텔방을 모두 들어갈 수 없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바람이 머릿속에 머물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봤는데 너무 더러워서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등산할 때 만난 영희 씨의 말에 따르면 제 남편은 남봉꾼이었는데 바람 피우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니 철저하게 조사하고 참교육을 해주고 이혼할 계획이었죠. 남편 옷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서 일주일 동안 바람 피우는 여자의 수를 세어보니 무려 4명이나 되더군요. 도대체 몇 명과 더러운 짓을 했는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람을 늦은 밤이나 피우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바탕 즐기고 회사에 가기도 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시를 하며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워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여우가 아닌 곰이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변함없었고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해서 초전박살을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들킨 것도 모르고 밤마다 저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때? 나 피곤해. 건들지 마. 에이, 왜 그래? 좋으면서. 이리 와봐.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 당신 그날이야? 왜 이렇게 까칠해? 그래, 그날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고 나가서 자. 아이고 참 오랜만에 한번 홍콩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래, 잠이나 자자. 남편은 제가 왜 이러는지 알 길이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더군요. 저는 증거를 더 확보해서 제대로 터뜨려줄 생각이었으니 그이와 한 침대를 쓰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남편 옷에 카메라를 달고 출근했고 업무를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 놈이 바람난 것 때문에 화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간신히 참고 일을 했죠. 그날 밤 남편 옷에 달아두었던 카메라를 수거해서 집 앞 분리수거장에서 쪼그리고 앉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고장이 났는지 아무것도 뜨지 않더라고요. 다시 새 것을 사서 달아봤는데 남편이 움직이면서 떨어졌거나 망가지기 일쑤였어요. 4명의 바람녀만 잡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아직은 이혼 소장을 쓸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편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모두 다 밝혀낼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소형 카메라나 녹음기는 계속 실패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남편의 뒤를 쫓아보기로 했어요. 현장을 잡고 끝장을 낼 생각이었죠. 남편 이 더러운 놈을 박살내기로 마음먹고 며칠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 앞에서 잠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바람을 피우니 아주 확실한 실물 증거를 잡아내려고 했죠. 이틀 동안은 회사와 볼링장을 거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미행한 지 3번째 날 남편이 회사 점심시간에 나와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러 가더군요. 다들 남편 회사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바로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구장 앞에 비상계단에서 왔다 갔다 하며 남편과 일행들을 살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특별할 게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당구장을 갔다가 회사로 가겠거니 하고 남편의 뒤를 미행하는데 그이는 회사 건물에 여자 하나와 같이 들어가더군요. 여자는 분명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왜 같이 건물로 들어가는지 이상했습니다. 아마도 이 건물에서 바람을 피우나 싶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지하 주차장이었고 남편의 차에 타더군요. 저는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 남편 회사 입구에 세워진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출발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디든 편히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그 순간 남편의 차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더군요. 기사님, 저 차량 쫓아가 주세요.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따라가 주세요. 아, 무슨 미행 같은 건가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기사입니다.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니 저를 믿어보세요. 택시기사는 정말로 운전을 잘하더군요. 남편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뒤에 잘 붙어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차가 도착한 곳은 모텔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윽고 남편의 차 문이 열리며 그이 혼자 내리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더군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며 갸우뚱거리며 계속 살펴보는데 남편 차 조수석 문이 열리며 상간녀가 내렸습니다. 이것들이 주민들 시선을 피하려고 시간차를 두고 올라가려고 한 겁니다. 진짜 영악한 잡것들이었네요. 남편과 상간녀가 올라가고 정확히 5분 뒤에 집 앞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귀를 대면 무슨 소리가 날까 싶었는데 이게 웬걸? 더러운 음성이 터져나오고 있더군요. 저는 설마 했지만 이것들이 제 집에서 바람을 피우러 온 겁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와서 그 짓을 하러 온 거라고요. 흥분한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카메라를 켜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두 손이 달달 떨렸는데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억지로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바로 닫혀있는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년놈은 제가 온지도 모르고 카메라에 찍힌 것도 모르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자기야, 점심시간 끝나간다. 우리 좀 더 속도를 올리자. 안 돼. 그냥 늦게 들어가자.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느라 늦었다고 둘러대라고. 자기야, 집중하자. 회사 이야기는 그만. 알겠어. 와우, 자기 스킬 장난 아니다.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자기야, 사랑해. 우리 더 자주 만나자.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 지금 홍콩만 5번 다녀온 것 같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 이런 쾌락을 내려주셔서 감사하옵니다. 나도 우리 남편이 하도 안 해줘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열정과 회포를 푸니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자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는걸? 역시 소문난 남봉꾼이라더니 대단해. 사랑해 자기야. 저는 그 짓 하는 걸 카메라에 담을 만큼 담아서 녹화를 중지하고 핸드폰을 집어 넣었어요. 긴장은 어느새 사라졌고 기가 막히다 못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짓 하던 남편의 등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여보야, 땀 좀 닦아가면서 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당신 뒤태가 더 멋있게 보이네. 그럴까? 수건 좀 가져다 줄래? 뭐야? 당신이 이 시간에 집에 웬일이야? 그이는 그 짓을 하다가 화들짝 놀라서 상간녀를 밀어버리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상간녀는 절정에 달아올랐는지 시뻘건 얼굴로 저를 보더니 소리를 꽥 지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군요. 너무 웃긴 저는 상간녀에게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그동안 남편이 안 해줘서 많이 고팠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침대 위에서 그 짓을 하니? 니년이나 저 자식이나 오늘 내 손에 뒤졌어. 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저는 남편의 골프채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벌벌 떨면서 팬티를 집어 들더니 말하더군요. 자기야, 잠깐만. 내가 옷 입고 다 설명할게. 괜히 오해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얼씨구, 이게 오해로 보이겠니? 그래, 빤스는 입게 해줄게. 보기 흉하니까. 빨리 걸쳐. 골프채로 뒤지게 패줄 테니까. 남편은 몹시 놀랐는지 제 눈치를 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팬티만 입고 다 말해줄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할 테니까 흥분하지 마. 말은 필요 없고 존나게 쳐 맞아야지. 빨리 입어, 이 짐승 시키야.
그이는 말려있는 팬티에 다리 하나를 억지로 넣었고 다른 발을 팬티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발이 걸려버리자 중심을 잃고 외발로 쿵쿵쿵 뛰더니 뒤로 자빠졌습니다. 협탁에 머리를 부딪힌 남편은 눈을 뜬 채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흉한 알몸으로 말이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바람 피우다 걸리고 빤스 입다가 자빠져서 기절을 해? 야, 그만 정신 차리고 일어나 이 화상아. 그런데 남편은 천장을 주시한 채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고요. 아! 이거 피야? 어쩌면 좋아. 경수씨, 정신 차려봐. 뭐 피? 남편은 협탁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출혈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상간녀의 옷으로 남편 머리를 지혈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를 시켜 119에 신고했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알몸 상태로 머리를 다쳐 사고가 난 것을 수상하게 여기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30분 뒤에 과학수사대가 와서 사진을 실컷 찍었고 발가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간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넋이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 여자랑 여기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와 안방 문을 열고 남편을 불렀더니 당황해서 빤스를 입으려다가 빤스에 발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외발로 중심을 잡으려다가 협탁으로 자빠졌어요. 그게 제가 본 전부입니다. 형사들은 바람난 놈이 빤스에 걸려 자빠져 사망했다고 하니 웃음을 참지 못하더군요.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윽고 형사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가 저에게 상간녀한테 일단 입을 옷을 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제가 상간녀 옷으로 남편 머리를 지혈하는 바람에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저는 절대 안 된다며 그냥 그대로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사 하나가 담요 하나를 가지고 와서 상간녀 몸을 가려주고 경찰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저도 조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따라갔습니다. 형사들은 있는 그대로의 말을 듣고 남편은 단순 사고로 사망하는 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도 좋다면서 경찰이 수집한 그이의 핸드폰을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고 저와 상간녀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 떠난 걸 믿기 어렵긴 했지만 그렇다고 슬프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상간녀는 형사가 준 추리닝을 입고 나왔는데 저에게 훌쩍거리며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알려지면 곤욕을 치를 것 같아서요. 형사님들은 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인연이 콧구녕으로 설사 지르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이 똥 같은 년아. 넌 이 상황에서 네 년이 바람난 거 들통날까봐 겁이 나니? 내 남편이 죽도록 미운 건 맞지만 그 자식이 저 세상 가게 된 건 네 탓도 있다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난 그저 경수씨가 스릴 있는 시간을 선물해준다고 해서 따라간 것뿐이에요. 아, 그래서 니네는 죄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면 왜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거니? 됐다. 내가 입을 다물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니까 똥내 나는 아가리 쳐 닫고 조용히 꺼지세요. 아무튼 난 죄 없어요. 당신이 내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이게 첫 돌았나?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니? 경찰서 앞이라고 니년을 못 때릴 것 같아? 그러자 상간녀는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경수씨가 눈앞에서 그렇게 된 것도 충격이고 제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요. 아이고, 말을 말자. 내년 면상 보기 역겨우니까 그만 꺼져라. 그럼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제 가정에 피해가지 않게 해주실 거죠? 저는 상간녀 말을 씹어버리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복수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동안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건이 아닌 사고로 결정났으니 장례식장을 잡고 남편을 데려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들어놓은 상조회사에 연락해서 저 대신 장례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족이 없으니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려주라고 일러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이는 아무에게도 명복을 듣지 못하고 저승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잡은 상간녀가 넷이었는데 더 많은 상간녀가 그의 핸드폰에 증거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패턴을 풀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영상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이윽고 남편과 상간녀가 그 짓하는 목소리가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카메라를 향해 브이를 하더니 그 짓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역겨운 광경이었죠. 영상은 두 년놈의 몸뚱아리만 주민이 되어 있어 장소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나마나 모텔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년놈이 일을 치르고 나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거기가 저희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놈의 남편이 집에서 바람 피운 게 저에게 걸린 날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오늘 엄청 섹시하네. 스릴 있는 장소에서 해본 소감 좀 말해봐. 내가 살다 마누라 있는 남자 집에 들어와서 이 짓을 하는 건 처음인데 진짜 기분 죽인다. 두 배로 흥분되고 짜릿하단 말이야. 자기 이 침대에서 마누라 말고 몇 명이나 굴렀어? 뭘 그런 걸 물어.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거 몰라? 외식도 하고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기도 하는 거지. 자기는 그중 고급 참치에 속하니까 괜히 질투하지 마. 하여튼 바람둥이 자식들은 비유도 찰지게 해요. 그래, 고급 참치 맛이 어떠냐? 완전 대박이었지. 자기는 100점 만점에 99점이야. 왜 1점은 뺀 거야? 100점이라고 하면 자기가 다시는 안 만나줄까봐. 자기야, 평생 99점으로 나랑 이렇게 즐겨줘야 해. 연락 끊기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자기 연락을 왜 끊겠니? 내 남편은 날 방치만 해두고 있고 어디 가서 자기처럼 몸이 맞는 남자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자기는 나의 구원자라고. 영광입니다, 마님. 앞으로도 제가 구원해드리겠사옵니다. 헤헤. 두 년놈은 실컷 연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달링, 왜 흥분해서 내 속옷을 찢었어? 나 이거 입고 집에 들어가면 남편한테 걸리기 딱 좋겠다. 아하, 내가 오늘 좀 과하게 놀았네. 걱정하지 마. 자기 속옷이랑 비슷한 거 많을 거야. 내 마누라 속옷 줄게. 달링 와이프 사이즈가 나랑 비슷해? 아니, 걔는 뽕 넣고 다녀서 큰 거 입고 다녀. 그래서 사이즈가 자기한테 맞을 거야. 이것들이 제 침대에서 그 짓을 한 것도 모자라 저의 속옷을 훔쳐 입고는 제 흉까지 보고 있더군요. 잠시 후 상간녀가 제 속옷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브이를 하고 온갖 귀여운 척을 했습니다. 진짜 찢어버리고 씹어버리고 싶었어요. 여하튼 두 년놈이 바람 피운 곳은 제가 쓰는 안방이었고 상간녀는 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더러운 두 년놈은 옷을 입고도 쪽쪽거리며 스킨십을 한참 하다가 집에서 퇴장했어요. 영상을 촬영한 날짜를 보니 제가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던 날이더라고요. 내 침대에서 상간녀를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우고 또 피웠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도 틀어봤는데 남편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매일 다른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담은 상간녀는 정확히 26명이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진 4명까지 포함하면 30명과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진짜 발정난 똥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람난 여자 중에는 동호회 여자들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동창도 있었어요. 대화를 들어보니 학교 다니던 시절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나누길래 지레 짐작했고 연락처와 신상을 파악하니 고등학교 동창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상간녀들이 모두 유부녀였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유부녀와 바람을 피워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걸 남편이 자기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유부녀는 헤어져도 아주 깔끔하고 소문도 나지 않으니 바람 상대로는 최고라고 했죠. 웃기는 놈이죠. 세상 떠난 남편은 끝까지 저를 농락하고 기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카톡창에 있는 수십 명의 상간녀와의 대화, 그리고 전화번호와 신상까지 모두 수집해서 터뜨릴 일만 남았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본 순간 복수는 물론이고 초대박 사건을 터뜨릴 걸 확신했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하나씩 조져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복수를 하기 전에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꽤 많은 돈을 받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과 그동안 직장생활로 번 돈, 그리고 사망보험까지 다 해서 5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죄가 덮이고 끝나는 건지 궁금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상간녀들에게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상간녀 손해배상은 남편과 별개의 문제여서 사망이든 실종 상태든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아직 풀리지 않은 분노를 상간녀들에게 모두 풀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총 30명의 상간녀가 있었으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에게 전해주고 고소장을 30명에게 모두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상간녀들에게 고소장을 전해주겠다며 변호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등기로 보낼 걸 저에게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며 바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 남편과 마지막 순간에 바람 피운 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울리니 어린 꼬마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안녕, 집에 부모님 계시니? 엄마, 아빠 집에 있는데요.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는 산타 이모야. 이 집에 선물을 주러 왔단다. 와, 산타 이모다.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산타 이모가 왔어요. 꼬맹이가 현관문을 열어둔 채 방으로 뛰어 들어가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상간녀와 멀쩡하게 생긴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군요.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하더군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당장 나가요.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하려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요. 나가서 얘기하자고요. 잠깐 있어봐. 네 남편도 알 건 알아야지. 아, 그 전에 네 아들은 방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 내 손에 시한폭탄이 있거든. 제가 기세등등하게 말하자 상간녀가 가까이 다가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러지 마요. 제발 부탁인데 그냥 나가줘요.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까 제 가정을 깨지 말아주세요. 너에겐 두 가지 보기가 있어. 애 앞에서 망신당한다, 아니면 남편 앞에서만 망신당한다. 이 두 가지뿐이야. 저는 말없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줬어요. 음소거로 해둔 상태라 꼬마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순간 눈이 뒤집힌 남자는 꼬마애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고 제가 건네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했어요. 또 제 남편이 그 짓 하다가 세상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저씨가 대단한 마누라를 두셨더라고요. 제 집에서 그것도 제 침대에서 바람을 피웠으니 용기가 얼마나 가상해요. 제가 드릴 건 이 영상 말고 상간녀 손해배상 고소장입니다. 부디 옳은 선택을 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그러자 남자는 고소장을 상간녀에게 집어 던지더니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더군요. 쿵쾅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제 웃음도 폭발했습니다. 상간녀가 처맞는 걸 실컷 듣고 그 집에서 나왔고 다음 상간녀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제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생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울리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는 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 와이프 맞죠? 저 결혼식 때 뵀었는데 기억하세요? 아, 제 남편의 동창이셨군요. 아내분도 동창이던데 동창끼리 결혼해서 잘 살고 계셨구나. 네, 저희는 첫사랑을 이룬 부부죠.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일단 들어오시죠, 재수씨. 이번 상간녀의 남편은 그이의 절친이었습니다. 개같은 놈이 절친 마누라까지 건드린 걸 보니 진짜 발정난 짐승 새끼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집안에 들어가 보니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집으로 보였습니다. 이윽고 상간녀가 거실로 나왔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더군요. 누구세요? 아, 저 경수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경수요? 아, 결혼식에서 봤었죠.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수민씨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다녀가셨죠? 저 없을 때 다녀가셔서 엄청 아쉽고 서운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요? 아니요. 전 경수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다른 동창이랑 헷갈리신 것 같군요. 동창 상간녀는 뻔뻔하게 모른 척 발을 빼더군요. 그래서 저는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씨, 왜 이러세요? 나 다 알고 왔어요. 알긴 뭘 안다는 거죠? 여기 오신 목적이 뭔가요? 그걸 제 입으로 말할까요? 아님 수민씨가 직접 말할래요? 그럼 제가 기회를 드리죠. 여기 당신 남편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난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나갈게요. 그게 안 된다면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자, 보기를 선택하세요. 동창 상간녀는 눈밑을 파르르 떨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시도하더군요. 이봐요, 경수 와이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괜히 남의 집에 와서 불편한 소리만 하는데 그냥 나가시죠.
아, 보기 2번을 선택하시겠다? 그럼 법적 조치는 당연히 하는 거고 당신 남편이자 제 남편이 함께 찍힌 영상을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러자 남편 절친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자기 마누라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러냐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한번 확인하라고 영상을 틀어서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제 남편과 절친이었다고 하셨죠? 이거 보고 친구로 계속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을 좀 해보시죠. 도대체 무슨 영상이길래? 이게 뭐야? 내 마누라가 경수랑 바람을... 야, 이 더러운 년아. 이게 다 뭐야? 네 년이 경수랑 이따위 짓을 벌여? 동창 남편은 격분해서 상간녀의 따귀를 사정없이 갈겨대며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며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상간녀 머리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더군요. 제 남편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 애는 저 세상에 갔어요. 다른 여자랑 그 짓 하다가 빤스에 걸려 자빠져서 끝났어요. 상조회사에서 장례식 없이 화장해서 어느 강에 뿌렸다고 하네요. 여하튼 내가 전할 건 그 동영상이랑 이거예요. 상간녀한테 주는 고소장, 금액은 바람난 니년이 선임하는 변호사에 따라 변동되겠지? 그럼 나는 이만 갑니다. 남편 친구는 그이의 죽음을 듣고 잠시 놀라긴 했지만 바람 피운 게 더 빡치는 일이어서 제가 나가도 상간녀를 개박살이 나도록 두드려 패더군요. 이런 식으로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 속 주인공들의 집을 모두 다 돌고 나니 정확히 보름 만에 고소장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남편들에게 불륜 영상을 보여주며 상간녀를 개패듯이 패도록 만들었어요. 상간녀들은 모두 거액의 위자료를 물며 이혼을 당했고 저에게도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답니다. 30명의 상간녀한테 5천만 원씩 받았으니 금액이 15억이더라고요. 사별한 남편이 남기고 간 돈까지 더해서 20억을 손안에 쥐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팔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은 처음부터 잘 풀렸고 금세 직원 여럿을 둔 수장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만난 사업가와 눈이 맞아서 재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사연을 적고 있네요. 지금 제 곁에는 평범한 사업가인 남편과 어여쁜 딸아이가 함께 있습니다. 이 글을 적어보니 제 남편의 민낯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네요. 그래도 천벌받은 남편은 큰 벌을 받았고 상간녀들 역시 인생이 초전박살 나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통쾌한 복수 맞죠? 저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댓글로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